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에 이어서 이 마지막으로 중국에 대해서 배울게요. 중국은 지금까지 배웠던 세 개의 문명권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우선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랑 인도는 서로 간에 교역이 있었어. 근데 중국은 얘네 셋하고는 교역이 없었어. 자, 그것을 요 지리적인 위치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가 중국이죠. 중국에서, 자, 우리 인도나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중국으로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될까? 인도에서 중국을 가려면은 히말라야 산맥을 건너가야 돼. 못 건너가겠죠.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도를 가려면은 여기 고비 사막과 티베트 고원을 지나가야 돼. 못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지역들과 중국은 서로 다른 발전을 거쳤어. 그리고 중국은 또 다른 지역과 다른 또 장점이 있었는데, 지금의 중국보다 이 당시의 중국이 훨씬 더 온도가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중국의 북쪽 지방이 좀 약간 밀농사, 밭농사만 되는 지역인데, 옛날부터 중국은 이쪽 지역, 이 황하 근처가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어. 지금은 황하가 좀 누리끼리한 모래 섞인 흙인데, 이 당시에는 되게 농사가 잘 되는 기름진 흙이었대. 자, 그런데 그와 반대로 중국에서 북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니? 시베리아가 나오지. 몽골 사막을 지나서 시베리아가 나와서 왠지 사람이 못 살 것 같아. 서쪽으로 가면은 티베트 고원이랑 고비 사막, 역시 사람이 못 살 것 같아. 또 남쪽으로 내려가면, 지금은 이쪽 남쪽 지방이 굉장히 살기 좋긴 하지만 이 당시 옛날에는 남쪽으로 하면 밀림이었어. 열대 밀림. 사람이 못 살 것 같아. 동쪽으로 건너가면 바다 건너가야겠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야. 그래서 중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빼고 나머지 땅들은 전부 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겠네 라는 생각을 했어.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그래서 자기네들을 뭐라고 불렀어? 중국. 세상의 중심이잖아. 그래서 세상의 중심인 거야, 자칭. 그래서 이 중국에서, 이 중국에 있는 북쪽에 있는 넓은 평원 지방을 중원 지방이라고 불렀거든. 그러니까 중국은 옛날부터 자기네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그러면서 자기네들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 자기네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 불렀을까? 오랑캐라고 불렀지. 그래서 중국인들은 옛날부터 우리가 세상의 중심, 우리가 최고, 우리가 아닌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오랑캐, 야만인, 도적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대. 그게 바로 이 중국의 지형과 굉장히 큰 관련이 있어요. 자,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한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 그때부터 이 황하, 중국어로는 뭐 황허강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한자로 쓰면 황하라고 하거든. 이 노란색 강, 요 황하 문명 근처에서 신석기 문명이 발전을 했고, 그러면서 농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때쯤에 있었다라고 중국의 기록으로만 전해지는 나라가 있어. 하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실제로 있었나? 알 수 없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기록만 존재하는 나라예요. 기록만 존재하는 나라.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이 나라가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하나라에 대한 기록은 현재 기록만 있고 유물과 유적은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전설 속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기록과 역사적으로 모두 증빙이 된 나라는 이 다음에 나오는 상나라. 상나라는 다른 말로는 수도였던 곳의 이름을 따서 은나라라고 부르기도 해.
자, 얘네들은 청동기 문화. 청동기 문화가 발전을 했고요. 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이 점점 왕의 권력을 강화시켜 나갔어. 그러면서 달을 보면서 이 달력을 정했어요. 태음력. 그리고 중국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세계의 문명하고 또 다른 농업 방식이 있었는데, 중국은 이 지역에 비해서 비가 많이 와. 그리고 비가 안 오는 지역에서도 물을 끌어갈 수 있을 정도로 물이 풍부했어. 그래서 저수지를 만들었고, 그 결과 농업이 발전을 했는데, 그때부터 벼농사를 지은 거죠. 벼농사와 밀농사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데, 이 벼농사가 가지는 장점이 뭐였냐면은 좀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인구는 비슷한 시기에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이런 지역에 비해서 단위 면적 대비 인구가 많았던 거야. 중국은 옛날부터 사람이 많이 살았대. 그리고 이 상나라에서는 이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 점을 쳐서 결정을 했어요. 자, 내가 이 옆에 있는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 나가야 이길 수 있을까? 점을 쳐. 그럼 이 점을 친 내용을 기록을 했어. 어디다 기록을 했냐면은 거북이 껍질 혹은 동물의 뼈. 그래가지고 이 문자를 갑골 문자라고 해요. 갑골 문자. 점을 쳐서 그 내용을 기록. 그래서 이 거북이 등껍질 밖에 한 게 아니라 그 등껍질의 안쪽에다가 기록을 했대. 옆으로 왔을 때 거북이 등껍질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기록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불을 올려. 그러면은 이 껍질이 금이 가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자, 옆나라와 전쟁 OX 불을 비추면은 이게 금이 가겠지. 그러면서 일로 금이 갔어. 그러면은 가도 되는구나. 오케이, 가는 거고요. 일로 가면은 가면 안 되겠구나. 반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점을 쳐서 나라를 운영한 나라야. 그러다 보니까 왕의 권력이 강했을 것 같아, 약했을 것 같아? 약했을 것 같지. 근데 이게 뭐가 되냐면은 점을 치는 점이 한쪽으로만 가지 않아. 이렇게 했다고 쳐. 그러면은 이 점의 내용을 조작할 수가 있는 거야. 왕이 자기 맘대로 이 결과를 조작할 수가 있어. 왜 하냐고? 내가 말하는 게 신의 뜻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친 내용을 점을 치기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인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이 상나라의 왕은 굉장히 권력이 강했대.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이 내용을 조작해가지고 정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상나라에서는 높은 신분의 사람, 왕이나 왕비 이런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을 같이 묻었어. 죽은 후에도 왕을 섬겨라. 이런 것은 순장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권력이 강했던 나라야. 자, 그런데 원래는 이 상나라는 이 하나라와 마찬가지로 기록만 있는 전설 속의 나라로 알려져 있었는데 1800년대에서 1900년대 넘어가는 사이에 어떤 한약방에서 한약을 다리려고 이 동물의 뼈를 갖고 왔는데 거기 이상한 글씨가 써 있는 거야. 원래 일반 사람 같았으면은 누가 장난쳤네 이러고서 그냥 그대로 끓였을 텐데
이 사람은 이게 무슨 글씨일까 궁금했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봤더니 되게 옛날 시대의 기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상나라가 실제 존재했던 나라다라는 게 알려지게 되었대요. 그래서 봤더니 이 갑골 문자가 지금의 중국인들이 쓰고 있는 한자랑 비슷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한자의 기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어요. 갑골 문자가 나중에 한자로 발전하게 된 한자의 기원. 자, 그런데 이렇게 존재했던 상나라는 점을 치고 이런 퍼포먼스를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 갑골 문자에 기록된 내용의 대부분이 뭐였냐면은 이웃 나라와의 전쟁이었대. 그러니까 이 상나라는 왕의 권력이 강하긴 했지만 그것은 일부 지역이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여러 독자적인 세력이 있었던 거야. 결국 이 독자적인 세력은 이 상나라에게 저항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그 결과 이 전쟁에 승리한 나라가 새로운 나라를 건국을 했는데, 그 나라가 주나라. 주나라는 상을 물리치고 권력을 차지했는데, 여기에서부터 중국에 굉장히 독특한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자, 주나라에서는 이 상나라를 정복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은, 이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왕이라는 사람이거든? 네. 주왕? 근데 이 주왕이 원래는 정치를 잘했는데 웬 여자한테 빠져서, 달기라고 하는 여자한테 빠졌다. 근데 이 달기가 원래는 뭐 사악한 요괴의 변신이어가지고 얘가 맨날 술 마시고 고기 먹고 사치를 좋아했다. 그래서 주지육림을 만들었다. 술로 만든 연못, 고기로 만든 숲이란 뜻이야. 주지육림 만들어 사치를 부렸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명을 받아 달기를 토벌하고 주왕을 죽이고 나라를 세운 것이다. 우리가 나라를 세운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다 라고 포장을 했어. 자, 이러한 사상을 천명사상이라고 해요. 천명사상. 그러면서 내가 하늘의 뜻이고, 나는 그러면은 하늘을 대신해서 이 상나라를 토벌한 것이다. 그럼 나는 누구야? 하늘을 대신해서 한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의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천자라고 불렀어. 천자. 들어본 적 있지 않니? 들어본 적이 없어? 옛날 중국 소설, 삼국지만 봐도 천자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와요. 아니면 우리나라 역사책을 봐도 중국에 계신 천자님은 어쩌고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오거든. 자, 그러면서 이 이후에도 이 상나라 전에 있던 하나라, 이 하나라도 보면 망한 이유가 똑같아. 여자가 사치를 부려가지고 얘네가 토벌을 했다. 자, 여기에서 공통점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중국 특유의 남존 여비 사상을 알 수가 있지. 잘못한 건 일단 남자 책임이 아니라 여자 책임이에요. 이상한 나라. 그리고 이 내가 이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은 하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은 주나라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나라들이 이걸 똑같이 포장을 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자연재해가 일어났어. 이러면은 왕이 부덕해서 하늘이 져버렸다. 뭐 태풍 불고 가뭄이고 이거 다 왕 책임인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 농민반란이 일어났어. 이것도 왕이 하늘의 뜻을 어겨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자, 옛날 나라를 멸망시켰어. 그러면은 새로운 나라의 왕은 옛날 나라의 왕을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죽였죠. 안 죽였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옛날 나라의 왕이 나에게 왕위를 양보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자,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보면은 이 새로운 나라가 전의 나라 왕족을 오히려 잘 챙겨줘. 그러면서 우리는 옛날 나라에 대해서 매너를 갖췄다, 예의를 갖췄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면은 얘네들이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멸망시킨 나라의 역사를 기록해줘. 그래서 중국은 옛날부터 역사서를 쭉 기록을 해왔던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긴 사람이 기록해요? 진 사람이 기록해요? 이긴 사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왕을 어떻게든 나쁘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모방을 했어.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새로운 나라가 생겼으면은 앞에 나라에는 뭔가 일단 뭔가 이상해. 대표적으로 백제. 백제 마지막 왕 누구야? 의자왕인데 우리 의자왕 하면은 뭐가 떠오르니? 삼천궁녀? 말도 안 되지만 일단 여자를 밝히고 어쩌고 해서 우리가 멸망시켰다. 신라도 마지막에 보면은 뭐 농민반란 막 일어나거든? 농민이 나라를 저버렸다. 후고구려 궁예 미륵이라고 사람들을 혼란시켜서 우리가 멸망시켰다. 고려 마지막에 보면은 우왕, 창왕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 얘네들은 성이 왕씨가 아니다. 핏줄이 잘못됐다. 가짜 왕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 왕을 죽이고 새롭게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앞에 나라를 깎아내리면서 새로운 나라를 합리화시키는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사람들은 이 하늘의 명을 받은 이 천자를 섣불리 건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반란이 일어나더라도 이 왕을 갈아치우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았어. 자, 그런데 이 주나라는 어쨌든 이 하늘의 명을 받아서 내가 나라를 세웠다라고 해서 포장을 하면서 합리화를 시켰고 요때보다 더 영토가 넓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 넓은 영토를 내가 혼자 다 다스릴 수가 없어.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방을 신경 안 쓰면은 자기네들부터 상나라 지방에 있었는데 얘를 공격해서 멸망시킨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 지방을 내가 직접 못 다스리니까 그러면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렇게 주나라에서 실행한 이 제도를 봉건제라고 해요. 봉건제. 수도는 왕이 다스리고 지방은 제후가 다스리는데 이 지방의 제후는 대부분이 혈연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만한 내 친척 혹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한테 다스리게 시켰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주나라는 이러한 체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었대. 하지만 우리가 혈연관계에는 굉장히 큰 한계점이 한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형과 동생이 있어요. 형과 동생은 우리 촌수로 쳤을 때 몇 촌이니? 2촌이야, 2촌. 웬만하면 매일 만나겠지? 자, 근데 그 아들, 형의 아들, 동생의 아들, 이 둘은 몇 촌이야? 4촌이야. 4촌은 언제 만나요? 명절 때는 이래도 만나겠지. 그래도 1년에 한 두세 번은 만날 것 같아. 자, 또 내려가요. 몇 촌이야 이러면? 6촌이야. 6촌은 언제 만날까? 6촌은 뭐 맞아, 결혼식이나 장례식 이럴 때 만나.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아, 내가 네 육촌이란다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다음 내 또 내려가면 8촌이 돼. 8촌은 언제 만나니? 만날 일 없어요. 만나도 누군지 몰라. 지금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은 8촌끼리는 결혼이 가능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남인 거야, 남. 그래서 이 혈연관계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 간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혈연관계가 느슨해지고요. 왕이 지방을 관리를 못하게 돼. 그래서 지방 제후가 독자적으로 성장을 해. 그러다가 이 주나라가 시간 한 2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지방에서 이민족들이 쳐들어왔어. 자, 원래 여기에서 왕이 제후에게 주는 거는 토지고, 이 봉건제에 따르면은 제후는 왕에게 충성을 바치고 그리고 군사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지방에서 이민족이 쳐들어왔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지방 제후들이 이 왕을 도와주러 오지 않았던 거야. 이민족의 침입. 그 결과 주나라 왕은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것을 주의 동천이라고 하고요. 이때부터는 주나라가 멸망은 하지 않았지만 이때 이전까지만 해도 이 제후들이 주나라 황제를 아이고 아직 황제가 아니지, 아이고 천자님 이런 식으로 섬겼지만 이때부터는 천재 안녕 이런 식으로 주나라 왕을 무시하기 시작을 했어. 자, 이렇게 지방 제후들이 왕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이 시대를요, 이 다음 시대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의 역사책은 요것도 여자의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기록을 했어. 자, 중국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때 주나라의 마지막 왕이 굉장히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호사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얼굴은 되게 예쁜데 웃지를 않았대. 그래가지고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예능인들을 모아가지고 얘를 웃게 만들려고 했는데 모두 실패했어. 근데 이 호사가 언제 한번 유일하게 웃었는데 그 웃은 게 비단을 찢는 소리였대. 비단 비싸잖아. 그래가지고 전국에 비단 와가지고 다 찢은 거야, 이렇게. 웃게 만들려고. 그래서 왕이 사치를 엄청 부리게 된 거지. 전국 비단을 다 갖고 오게 된 거지. 근데 비단을 너무 많이 찢으니까 너무 돈이 낭비가 됐어.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데 당시 주나라에는 나라에 굉장히 큰 봉화 시설이 있어가지고 불을 피우면은 그게 전국에 쫙 퍼지면서 지방 제후들이 도와주러 오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대. 근데 불을 실수로 피운 거야. 아무 일도 없는데. 그래서 지방 제후들이 무슨 일인가 왔는데 미안 실수했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씨 뭐야 하고 돌아가는 걸 보고서 또 얘가 웃었대.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 왕은 웃게 만들기 위해서는 불을 피운 거야. 지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씨 또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가면 또 웃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진짜로 쳐들어왔을 때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도 오지 않았대. 양치. 우리 양치기소년 얘기랑 비슷하지.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에도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보면은 이 나라가 망한 것을 여자에게 덮어 씌우는 경우가 생겼죠. 이런 식으로 중국은 한 나라가 망할 때 이 나라가 망하는 이유를 이 여자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 이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스타일인 것 같아. 어쨌든 실제로는 이렇게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주나라가
수도를 옮기면서 춘추 전국시대가 되었어요. 요 춘추 전국시대는 우리가 다음번에 배우도록 할게요.